안녕하세요. 북으로 세상을 통하다 북새통의 아나운서 최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진입니다. 저희가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게 네.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책이어도 사람들마다 읽는 방식이 다르고 또 한 번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마다 읽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특히 책을 좀 그냥 다독 봐요. 손에 닥치는 대로 좀 읽는 스타일인데 보통 한 300페이지라고 하면 하루에 50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일주일이면 다 읽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50권 정도는 읽는 셈인데 꾸준히 조금씩 읽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저는 장르를 다양하게 읽는 쪽을 택합니다. 같은 주제를 하더라도 시냐, 소설이냐, 인문학 서적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일명 까칠하게 독서하기, 좀 생각 충돌을 일으켜서 나만의 어떤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독서하는 걸 좋아합니다. 까치. 그러면은 그 제독 한 번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건 어떤가요? 반복해서 읽는 것은 정말 훌륭한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책이라도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으면 정말 다르게 읽히거든요. 사람의 상황과 또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책이니까 아마 제독만큼 좋은 것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낭독을 좋아해요. 이 마음에 드는 구절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그 의미도 파악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마음에 담기는 느낌이거든요. 네. 뭐 목소리가 워낙 낭낭하시니까 자기 귀에 들려도 좋겠죠. 스스로 만족하는 독서. 저는 그냥 조용히 읽는 게 좋습니다.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손님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북새통의 손님은 북새통과 큰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네. 합니다. 바로 스튜디오로 모셔볼게요. 네, 오늘 북새통은 한국의 미와 전통 가치의 숨결을 불어넣는 문화예술인 권정찬 화백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권정찬 화백님, 우리 또 북새통과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앉아 계시는 뒤쪽에 보이는 네. 저 북새통 글씨를 직접 써주신 네. 분이 바로 권화백님이십니다.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네, 저 글씨를 쓰면서 네. 북새통이 정말로 대박을 기원하는 자세로 쓴 거는 사실입니다. 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글씨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권정찬 아버께서 저희 타이틀 아래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니까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글씨랑 얼굴에서 보이는 그 느낌이랑요. 예.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책 선정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또 서점에 나가서 서적을 고르셨다고요. 네. 한번 서점에 나가서 그 그림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살펴봤는데 대부분 일반 그 소설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 글씨보다는 네. 작가의 혈통으로 작가가 작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쓴 책이 없나 하고 바라보던 중에 양태석 화백이 쓴 신의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책이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회에서 이 팸플릿이나 도록을 보는 것처럼 가뿐한 마음으로 읽게 됐거든요. 특별하게 이 책을 또 추천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요즘에 세간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대작 사건, 그다음에 가짜 그림 사건, 그다음에 모작, 모방 뭐 이런 것들이 파헤치는 미술 시장이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그 경제와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예술가라면은 정말로 진실된 자기 마음과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혈통의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은 그러한 분들의 어떤 길잡이와 우리 미술에 대한 조금은 그 소홀하고 평가를 절하하는 분들에게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요. 네. 외국의 명화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상파나 고전파 이런 그림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책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나라 그림들에 대한 책을 찾긴 참 어려웠었는데 여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다 보니까 그림 자체보다는 그림과 화가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더 가슴에 와닿는 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먼저 북새통 리마인드원 단원과 회원이라는 네. 편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많은 화가분들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먼저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화가인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선생님은 김홍도 화백이 어떤 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역사상 네. 실존하는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다. 네. 예, 그다음에 어쩌면은 여러 장르를 두루 섭렵한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의 경제인에 오른 화가다.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그림, 그리고 그 시대에 정조의 마음을 읽고 정조의 카메라적인 시각으로 풍속도와 지도를 담아서 정조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당대를 풍미한 그런 화가입니다. 예. 단원은 정조의 어진 화사였잖아요. 임금의 초성화를 네네. 그린. 예, 예. 근데 그 자리까지 가는 게 강세왕이라는 그 주변의 인물의 역할이 굉장히 예, 예.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시대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예, 예. 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가기까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단어는 신이 내는 천재입니다. 예, 그리고 타고난 재주를 당대의 강세왕이라면은 누구나 접근하기 어려운, 그다음에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은 어진 화사가 될 수 없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화가였습니다. 예, 그런 분이 단숨에 청년 화가의 김홍도를 보고 놀란 것은 바로 그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단원은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인맥을 연결해주는 그런 스폰서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네. 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애호지만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정조가 단원을 가슴에 품은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천재성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홍도 단원이라는 인물을 얘기하다 보면 예.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신윤복이 아닐까 예, 예.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화가로서 그 시대를 풍미했다고 예. 저희는 알고 있는데 또 저희같이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예. 그 신윤복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화단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시는 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신윤복은 우리가 보면은 에로시티즘적인 중심에 있는 우리 역사적인 작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단언을 보면은 굉장히 선의 중심과 어떤 해악, 그리고 묘사력의 어떤 거침없는 부분, 그다음에 진경과 실경 그러니까 풍정을 아우르는 풍속하게 나간 반면에 해원은 미인도라든지 여인상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언과 해원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 아닌가. 옛날에는 서성이 제자한테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제자가 그렇게 따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스승인 단원이 나는 이쪽에 그림을 그리니까 너는 아버지가 신한평인데 네네. 당대의 어진 화사였어요. 네. 정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신한평이라는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기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기법은 단원과 다른 부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너는 그 기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미인도라든지 그런 풍정적인 여인상을 그리는 게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아버지와 스승으로부터 또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졌는데 왜 신윤복은 그 서민들의 풍속화를 주로 그렸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 당시가 정말 보수적인 사회였잖아요. 이미 약간 퇴폐적인 화가로 낙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 해원의 어떤 그림의 꼭지점은 역시 에로시티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보고 또는 그 뒤에 사대부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나도라라는 요즘도 접근하기 힘든 그런 낯불키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어진 화사에서도 쫓겨나고 그 당시에서는 화단에서도 퇴출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은
작가이면 틀림없습니다. 아니, 사대부들이 춘화도를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죠. 혹시 뭐 잘 팔리긴 더 잘 팔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도 우리가 그런 엄밀한 부분의 작품들을 작가가 왜 그리겠습니까? 수요가 있어서 그리겠죠. 네. 팔리니까. 그렇게 해오는 또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보면은 성인 방송의 원조입니다. 19금은 원조인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퇴출당하고 그 핍박받는 그런 상급 아류로 전략된 화가이지만은 그 작가 그래도 그 자기 어떤 그런 이름 석자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사대부들의 어떤 뒤로 거래하는 그런 취향, 네. 거기에 있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인도도 사실은 굉장히 예. 마음에 와닿는 그림이거든요. 화백께서는 미인도를 동양의 모나리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화백만의 어떤 미인도에 대한 해설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예. 그 해원 신윤복의 그 미인도를 보면은 딱 보는 순간에 미인도라 하는 그 제목이 정말 잘 갖다 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서양의 모나리자가 서양 미인을 대표하는 걸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재산 가치를 따지면 4조 원이 된다. 어떤 분은 40억 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서양의 과학과 서양의 그 문화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그 자리를 뺏긴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해원의 이 미인도라 그러면은 정말 모나리자보다 가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허리를 동여맨 부분과 밑에 펑퍼짐한 치마하며 다래머리를 올린 부분과 얼굴을 갖다 그렸잖아요. 해원은 인물이나 얼굴을 그릴 때는 메이크업 하는 자세로 정말로 여인의 살결을 만지듯이 여인을 내 가슴에 품듯이 한 작품이라는 것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나리자보다 그 가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도 세계적으로 포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 흥선 대원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뭐 예전 역사 시간에 뭐 대원군이 난그림에 능했다 이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대열에 포함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인 엄청난 시대 격변기의 정치적 인물이었는데 화가로서는 흥선 대원군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제 흥선 대원군은 이제 고종의 아버지기도 하고 사실은 왕가의 종손입니다. 종손이면서도 어찌 보면은 그 안동 김씨 그 당시에 그 세도에 눌러켜서 참 상가집의 계다할 정도로 스스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들 하나만큼은 언젠가 내가 왕을 만들겠다는 그런 집념의 사나이로서 결국은 성공했죠. 하면서 그런 과정에 이제 자기가 난초를 이제 그리면서 그 시대적 울분, 정치적 핍박에 대한 칼을 갈았죠. 그 난에 보면은 그 비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흥선 대원군이 그린 난의 차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만의 작품 세계가 있겠죠. 흥선 대원군의 난 그림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해화사에 나오는 그런 우리 역대의 여러 작가들의 그 난하고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보통 난을 그리면 요즘에도 이렇게 난잎이 매끄럽게 칩니다. 근데 흥선 대원군의 난은 붓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에 삐침이 연결이 되는 그런 그 끝은 뾰족하게 아주 철선이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대원군 난의 어떤 그런 특징이 아닌가 그래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대원군의 심기를 나타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난을 선비의 기계, 뭐 절개, 예. 뭐 이런 기세,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날카롭고 강하고. 근데 현실에서 실제 난은 정말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연약하거든요. 예. 정말 쉽게 짓무르고 쉽게 끊기고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건데 그게 이미지와 실제 그 대상 사물과 그 차이를 그냥 극복을 하는 건가요? 이미지에서? 그림하고 난초하고 실물은 다릅니다. 그림은 그야말로 작가의 마음을 송두리째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른 것이지 실물을 기른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죠. 예. 자,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도 느꼈던 게
그 배가 부르면 예술적 창작이 안 나온다라고도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들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고통의 삶을 이어가더라고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이중섭도 네네. 마찬가지로 예. 고난 속에서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그 이중섭은 우리가 그 유명해진 게 바로 가난 때문에 유명해진 화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중섭은 어찌 보면은 그 성품이 온순하고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기질은 확고히 많지요. 많은데 요즘 작가들도 그렇지만은 작가들은 어떤 어려움에 휘말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논쟁과 언쟁, 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시를 한 이중섭이고 좋은 작품을 남기고 한 이중섭이지만은 전시를 하면 뭐 합니까? 그림값이 자꾸 떼이는데 예, 많은 저 그림에 대해서 회수도 안 되고 또 떼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과정에 밑분 생긴 돈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로 달랬으니까 더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화가들도 그런 사고와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80%가 넘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정말 괜찮은 작품이 나오려면은 예, 예. 이게 몸이 편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분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셨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또 많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면을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돌이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중섭의 그 고난의 어려움은 어찌 보면 그 성격에 있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작품을 사달라, 내 그림값을 달라. 작가들은 그 참 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자존심 문제예요. 금전적인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고객들이 알아서 그림값도 후하게 쳐주고 이래 되는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잘 드는 솜씨에 한 점 그려줘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작가는 뭐 합니까? 그 그림을 위해서 자기는 평생을 다 투자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림은 제주에서 쉽게 그린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움을 술로 달랬지 상대방한테 내놔라 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랬던 성격입니다. 예. 문화 콘텐츠에 그 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누가 뮤지컬 한다, 연극한다, 영화 한다 그러면 초대권 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초대권 문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음악 미술 하는 예술인들한테 우리는 친하다는 친분 관계로서 그를 도와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 안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저희 북새통 글씨도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빈손 변변히 식사 대접통을 이중섭 이제 화백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면은 황소, 네. 소그림밖에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사실 황소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네네. 존재하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중섭의 황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황소 그림은 다른 거는 이제 아이들 관계되는 그림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그림들은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인 그림들이 많은데 유독 황소 그림은 강렬한 터치와 역동감 넘치는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중섭 본인이 여린 성품, 그런 작가 의식에 대한 의지 부분을 에너지를 가지고 보완하기 위한 스스로를 달래는 소재로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예. 가장 갖고 있지 못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대상화하는 그런 작업일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강고한 작가 정신을 느꼈고 또 권화백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그림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시니까 마치 미술관에 온 네,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또 선생님께서 밑줄 긋고 싶었던 부분이 어딘지 직접 예, 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섭 부분입니다. 재료를 구입할 형평이 못 되자 술집이나 다방의 쓰레기통을 뒤져서 담배값의 은박지를 찾아
쇠꼬챙이로 그림을 그린 것이 소위 은지화가가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 이중섭은 가난의 상징이고 그 당시에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바탕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로 일반인이 생각하면은 작가의 가난은 바로 저거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화가로서는 정말로 고통입니다. 하고 6.25 동란 중에 이제 대구에 머물렀어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인데 대구의 모 언론사에 사파를 넣어서라도 좀 생계를 유지하려고 은박지에다 잔뜩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가서 편집국장한테 찾아가지고 이거 좀 이중섭이라는 화가인데 사파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고려 같은 것도 어쩌면은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했는데 한 문도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편집장이 쓰레기통에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중섭이가 쓰레기통에서 건져낸 담배값에 은지화를 그린 것을 갖다 주니까 또 다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억이 나서 제가 밑줄 긋기를 선택한 겁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자신의 재능, 그 영혼이 담긴 재능이 소실되는 걸 견디실 수 없는 거죠. 예. 네. 자, 신의 손으로 그린 그림에는 권화백님께서 그 감상법으로 설명을 해주셨듯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또 작품들의 사진들도 쭉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상진의 한 줄 총평이 과연 그런 감상까지도 담아주길 기대하면서 또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부담이 아주 뭐.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매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재능의 결과는 항상 미래에 나타나죠. 문제는 그 미래가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신의 손으로 그린 그림을 보시고 조급해하지 않는, 결과를 빠르게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 화가들의 사상과 태도를 배우시면 훨씬 여러분들의 재능을 꽃피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신의 것입니다. 박수 안 쳐도 와, 되죠. 이 네. 책을 지금 한 줄 총평으로 평가를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들으셨나요? 좋은 말씀으로 제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큽니다. 자, 오늘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실감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가의 생활이나 성격 또 시대상과 어우러진 그림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흥미로웠는데요. 오늘 북새통과 함께한 시간은 또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했습니다. 하고 또 이 북새통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예술가의 어떤 그런 생활이라든지 그 철학, 기술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진솔하게 가슴에 좀 담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술이 그래도 아주 국자 속에 한류의 중심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의 마지막은 역시 이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권정찬 화백님의 또 좋은 작품도 기대하고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감상을 할 수 있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북새통 책갈피 여기에 잠시 끼워놓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책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기업이 과연 잘 성장을 어떤 기간 동안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장의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잘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속이 가능했고 그리고 잘했고 이런 특징들을 모아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분석을 해서 쓴 책인데요. 네,